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관용 조치로 부모와 자녀 간 생이별을 겪었던 남부 국경 불법 입국자 가족에게 1인당 45만 달러 정도의 금전 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오늘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노동자의 72%는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몇몇 도시들이 저소득층의 빈곤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어제 저녁 포트리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관용 조치로 부모와 자녀 간 생이별을 겪었던 남부 국경 불법 입국자 가족에게 1인당 약 45만 달러 정도의 금전 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 후반부터 2018년 상반기에 걸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남부 국경 불법 입국자 가족에게 바이든 정부가 1인당 45만 달러 정도의 금전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불법 입국 억류 가족은 대략 5,500가족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송에 참여한 가족은 1,000여 가족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반이민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무부와 국토안전부에 어떤 사정도 봐주지 말고 불법 입국자를 체포하라는 제로 관용 지시를 내린 사실은 취임 1년 후인 2018년 4월 언론에 폭로됐습니다. 특히 아직 기저귀도 안 뗀 유아를 부모 품에서 떼내 이불도 치약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시설로 보내버리고 부모를 감옥에 가뒀다가 아이를 데려다주지 않고 추방해버리는 등 수백, 수천 케이스가 알려졌는데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접경지 시설에 머무르다 미국 전역의 가정이나 시설에 위탁됐는데 국토안전부, 보건복지부 당국은 실제 아이들을 위탁할 때 아이들을 정확히 어디로 보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거나 후속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추적불명 아이수가 200명이 넘는 상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강제격리 이산 가족에 대한 보상 의지를 피력하고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저널에 이 뉴스가 나기 전까지는 부모와 억지로 헤어진 5,500명가량의 아이 중 수백 명이 아직도 어디로 위탁돼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AP뉴스가 트럼프의 제로 관용 메모와 관련된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오늘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는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FDA는 화이자가 신청한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용량은 12세 이상에 투여드는 양의 3분의 1로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백신에는 보라색이 아닌 주황색 뚜껑을 부착해 일반 백신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소아 백신 접종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 가깝게 할 것이라며 백신 안전성과 효과 관련 데이터에 대한 FDA의 종합적이고 엄격한 평가가 부모들의 확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 개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승인 후 착수됩니다. CDC는 다음 달 2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승인이 내려진 후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화이자는 바이든 정부가 소아 접종 대비 차원에서 백신 5천만 회분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최근 화이자가 신청한 5세에서 11세 사용 신청 평가에 착수했고 중국은 3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개시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노동자의 72%는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의 수치 그대로 무더기 퇴사가 일어나면 미 전체 노동자의 5에서 9%가 직장을 그만두는 셈입니다. 비영리 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이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미성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노동자의 대다수는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단은 고용주가 전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거나 매주 검사를 받아 음성진단서를 제출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할 경우에도 퇴사할 것이란 응답이 37%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 및 직원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조처로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 소속 노동자의 수는 약 8천만 명으로 미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비율 그대로 무더기 퇴사가 일어난다면 미 전체 노동자의 5에서 9%가 직장을 그만두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백신 접종 거부자들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리즈 하멜 카이저 가족재단 부회장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밝히는 입장과 실제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보이는 행동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식품 가공업체 타이슨푸드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 이미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대형 사업장에선 대량 퇴사 등의 잡음 없이 거의 전 직원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공군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요. 시한 마감을 코앞에 둔 공군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공군 관계자가 백신 의무 접종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대상자는 징계를 받거나 군사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커다란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최악의 경우는 강제 전역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백신 접종을 거부한 공군 훈련생 약 40여 명은 이미 퇴출됐습니다. 현재 12,000명 정도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공군 병력의 4%가량입니다. 한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철퇴를 예고한 건 공군뿐이 아닙니다. 다음 달 28일로 접종 마감 시한을 정한 해군은 이미 이달 중순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전역해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AFP 통신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강제 전역 원칙을 모든 미군에 적용하면 약 4만 6천 명이 군복을 벗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의 이런 대처를 염려하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다른 연방정부 직원과는 달리 군인은 해고할 경우 곧바로 국방력 공백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 등 쉽게 대체하는 게 불가능한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 소속 군사 전문가 캐서린 쿠즈민스키는 공군의 방침이 군의 준비 태세에 잠재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이라며 백신 미접종자의 항공기 관리자나 조종사가 많이 포함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몇몇 도시들은 저소득층의 빈곤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 의회는 지난 27일 저소득층 5천 가구에 1년간 매월 $500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연소득 $3만 5천 미만 성인 중 5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로리 라이프 시카고시장은 $3,150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포함한 $167억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지난 26일 저소득층 3,2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을 승인했고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1,000에 달합니다. 조건은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 이하여야 하고 최소 1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거나 임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이미 기본소득제가 시행된 곳에서는 정규직 취업이 늘어나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제가 근본적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방기금이 고갈되는 2년 후 또 다른 세금 인상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현금이 더 풀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에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 지원금 $18억 가량을 할당받았는데 호컬 주지사는 $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뉴욕주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여전히 팬데믹의 파괴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재무부에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추가 자금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주부터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초기에 제공했던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던 주의 자금을 꼭 필요한 주에 재분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도 주별로 평가하고 추가 자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5일 기준 뉴욕주는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18억 달러가량을 할당받았고 뉴욕주 내 신청서는 25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입자와 집 주인에게 전달된 자금은 약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주 초 존슨시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무부로부터 5억 달러를 더 받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뉴욕주는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사퇴 2개월 만에 기소됐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여전히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기소에 따라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CNBC 방송은 어제 뉴욕주 올바니시 법원 측이 쿠오모 전 주지사의 피소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법원 측은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고와 관련된 정보는 그대로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전 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 또는 희롱했다는 보고서를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피해 여성들에게 원하지 않은 키스를 강요하거나 신체를 만졌고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피해자들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정략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보고서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잦은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사퇴 이후에도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2개월여 만에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조만간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미국 경제가 연 2%대 성장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공급망 대란, 인력 부족과 물가 상승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4분기에는 성장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CNN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공급망 대란과 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저조한 성장률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 4분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무부는 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일 환산으로 2.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치였던 4% 후반대의 반에도 못 미쳤고 2분기 6.7%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겁니다. 2019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실적으로 지난해 중반 경기 회복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CNN은 이런 성장 둔화가 소비 지출 둔화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소득은 임금 인상에 힘입어 478억 달러 증가했지만 지원금 지급 등 정부 혜택이 축소되면서 가처분 소득은 294억 달러 감소했고 저축률도 2분기 10.5%에 비해 8.9%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식당, 호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시장에서는 4분기 성장률이 더 나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급망 대란과 물가 상승 등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소비자들의 지출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패키지 서비스 브라이언 뉴먼 최고 재무책임자는 4분기와 연말 등 성수기에는 소비자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어제 저녁 포트리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하고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록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어르신 단체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어제 저녁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그동안 상록회를 아끼고 사랑해온 후원자들을 초대해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고든 존슨 뉴저지 하원 의원,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안소니 큐리튼 버겐 카운티 셰리프는 축사를 통해 상록회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행사 기조연설은 뉴저지 상록회 후원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의 차민영 회장이 화상을 통해 했습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지난 1990년 설립된 전통 있는 단체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수많은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한인 사회의 중심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 뉴저지 버겐 상록회로 출발한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현재 등록회원 2,500여 명의 뉴저지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SSI, 생활보조금,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 복지 상담과 2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들이 다 개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등등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차 회장은 상록회가 명실상부한 뉴저지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큰 회관도 좀 이전하고 싶고 그래야 저희네가 더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어갖고 좀 어르신들을 좀 많이 모셔서 좀 즐겁게 좀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후원의 밤 행사는 2부 순서로 국악인 박다래 씨의 축하 공연과 특별히 SSM 트리오 전황 전원수 씨가 추억의 가요를 선사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 수사관들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과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등으로 단속 금지 장소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런 조치는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카운티 검시소는 어제 한인 로런 조 씨의 실종 장소 인근에서 발견된 유해가 조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출신의 조 씨는 지난 6월 28일 실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9일 조 씨 수색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신원 미상 유해를 발견했고 검시 작업을 거쳐 조 씨의 사망을 이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샌 버너디노 카운티 보안관은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독극물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어제 온라인 행사에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다고 밝히면서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기호 모양의 새로운 회사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이 회사의 대표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커버그 CEO는 정체성에 관해 많이 생각해왔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 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확장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진화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옴니 시스템을 충분히 쓰면 1회 승차권을 무제한 승차권으로 자동 전환하는 운임 상한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지난해 말까지 472개 역과 버스 5,800대 등의 옴니 리더기 설치를 완료했지만 7일이나 30일 무제한 패스가 없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MTA가 운임 상한제를 도입하면 무제한 탑승권이 없어 옴니 사용을 꺼렸던 사용자까지 옴니 시스템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TA는 메트로카드를 2023년 폐지하고 일제히 옴니로 대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